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 모두 대선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예비 경선을 앞두고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고 후보 간 견제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관리할 당대표 선거를 두고 중진과 신진 간 치열한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점차 빨라지는 대선 시계와 여야 정치권 상황을 살펴보고 선거판에 적용될 수 있는 변수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또 대구 유흥업소발 코로나19 연쇄 감염 소식 등 지난 한 주간 주목할 만한 뉴스도 살펴봅니다. 어제의 맛을 넘어 적당한 바삭함을 넘어 버무리는 방식을 넘어 30년 정성을 비법으로 교촌의 맛 시대를 넘다 교촌치킨. 바이오, 식물성 유산균? 오! 생명력 강한? 오! 바이오, 식물에 강한 생명력을 담았다. CJ 바이오 식물성 유산균. 연아랑 같이 먹어. 바이오. 코에이 노블 공기청정기. 건축에서 영감을 얻은 프리미엄 아키텍처 디자인. 원하는 대로 공기 방향을 바꾸는 에어 팝업 모션. 자연을 모티브로 한 공간을 완성하는 디자인. 공기의 혁신을 넘어 공간의 혁신까지. 코에이 노블 공기청정기. A9S 올인원 타워로 또 한 번 혁신하다. 이것은 A9S의 올인원 타워. 정말 놀랍게도 충전, 먼지통 비움, 보관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먼지 흡입과 물걸레 청소도 동시에 하는 건 기본. 세상에, 기존 A9과도 호환이 되네요. 이런 게 바로 모두를 위한 A9S만의 혁신. LG 코드 제로 A9S 오브제 컬렉션. 코에이 노블 공기청정기. 어? 스피커 아니야? 이게 공기청정기라고? 세균, 바이러스는? 그건 기본이지. 원하는 대로 필터도 바꿀 수 있다는데? 강아지 있는 집은 펫필터 선택하면 되겠네. 원하는 대로 공기 방향을 바꿀 수가 있대. 이 디자인에 그 모든 걸 담았다고? 공기의 혁신을 넘어 공간의 혁신까지. 코에이 노블 공기청정기. 세상에 없던 휘센의 에어 컨트롤 타워. 휘센은 에어가드가 바람을 컨트롤해 바람을 직접 맞지 않아도 시원하게 해주고 속부터 알아서 관리해 깨끗한 공기를 내보내줘. 이렇게 1등 휘센이 에어의 모든 것을 컨트롤합니다. LG 휘센 오브제 컬렉션. 지난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보도국 김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지난 한 주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도 코로나로 시작합니다. 대구에서 유흥업소를 고리로 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4개월 만에 가장 많이 발생하면서 우려가 큰 한 주였습니다.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유흥업소에서 다른 지역 확진자가 다녀간 이후에 종사자와 그리고 그곳에 이용한 사람들 이들을 통한 2차, 3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이 수도권 유행에 비해서 다소 안정된 상황을 유지하던 중 14개월 만에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확진 환자 다수가 활동 반경이 넓은 20, 30대 젊은 층 위주인데다가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확산이 다소 주춤하고 있기는 한데요. 앞서 확인된 확진 환자의 40% 가까이가 무증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나서 조용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선이 겹치거나 한다면 검사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대구시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방에
이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내렸고요. 또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 시설도 이 풍선 효과를 우려해서 오늘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코로나를 최일선에서 겪고 있는 의료진들의 사기를 꺾는 일들이 생겼다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먼저 코로나19 지역 거점 병원이었던 이 대구 동산병원의 환자가 많아지면서 이 성서에 있는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의료진을 파견했습니다. 이 파견된 계명대 동산병원 간호사들은 병원 측으로부터 위험에 따른 인센티브를 약속받았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재직 상태가 아니라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의료진이 40명, 금액은 한 2,300만 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요. 지난해 9월에는 대구시에 격려금이 있었는데요. 당시 대구시는 재직, 퇴직자 구분 없이 격려금을 지급하라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결국 재직자는 2차례 그리고 퇴직자는 대구시 격려금만 받았습니다. 미지급받은 한 명이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병원 측은 격려금 지급이 병원이 소속된 학교 법인의 재량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법원은 1심에서 일단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준 상태입니다. 이 또 다른 사례는요. 감염병 정담병원인 대구의료원인데요. 지난해 12월 3차 대유행 당시에 대구의료원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조무사 등 270여 명이 환자들을 돌봤는데 이 코로나 환자를 돌본 의료진들에게 주기로 했던 별도의 간호수당은요. 40여 명에게만 지급이 됐습니다. 같은 일을 한 거지요? 네. 같은 일을 한 건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네, 근무한 병동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구의료원의 본관과 동관 이 두 곳의 환자들이 입원을 했는데 국가 격리 병상으로 지정된 동관 근무자들에게만 수당이 지급된 겁니다. 이 국가 격리 병상과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근무자들에게만 수당을 줘라 이러는 질병청의 지침에 따라서라고 하는데요. 질병청은 이렇게 하면 중증 환자 병상이 늘겠거니 하고 지침을 만들었지만 사실 중증 환자 병상이 늘면 일반 환자들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들은 수익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병상이 늘어나지 못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 부산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고 또 질병청이 항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요.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늘어나는 효과도 없고 그런데 의료진의 사기만 꺾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예전에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극심했을 때 대구 외에 다른 지역에서 파견 온 의료진들에게는 수당이 지급이 됐는데 정작 이 대구 지역 의료진들은 수당을 못 받는 문제들이 많이 불거지기도 했잖아요. 언제든 대유행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코로나19 대응이 의료진의 사명감에만 기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위험에 따른 보상은 충분히 필요해 보입니다. 아낄 때가 따로 있지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해당 당국이나 병원의 전향적인 정책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수급 문제로 원활치 않았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접종자에 대한 혜택이 발표됐고요. 연령별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자녀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백신 수급 불균형으로 10,000명 아래까지 떨어졌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수가 늘어나서요. 지난 26일에는 하루 87,000여 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1차까지 누적 접종자는 10%대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이제 65살에서 74살의 고령층과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이 됐습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요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정부가 그걸 내놨죠? 6월부터는요.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은 이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가 되고요. 여러 시설의 입장료 같은 할인 혜택도 주어집니다. 7월부터는 1차 접종자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된다. 이런 조치에서 제외가 되고요. 2차 접종까지 모두 끝냈을 경우에는 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이 접종 인센티브 방안은요. 이 상반기 1차 접종까지 1,300만 명 목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달성을 했다. 이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음 달 1차 접종률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일반인들도 비로소 접종 대상, 접종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자녀 백신에 대한 접종이 일반인들 대상으로 시작된 것이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한 병에 10명 정도 접종량이 있는데 개봉 후 6시간이 지나면 사용을 하지 못하면 폐기를 해야 됩니다. 때문에 예약을 했는데 오지 않았거나 문진 과정에서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을 했을 때 이걸 쓰지 못하면은 폐기가 돼 왔습니다. 이 추진단은요, 백신 폐기량을 최소화하고 이 자녀 백신 발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인근 위탁 의료기관에서 당일에 접종하려는 국민들이 신속하게 예약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제 취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동안은요, 이른바 노쇼 백신이 있는지 직접 전화를 해서 알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거든요.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 앱으로요, 코로나19 잔여 백신을 조회하고 당일 예약으로 접종까지 할 수 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 만큼 30살 미만은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첫날에는 이용자가 몰리면서 오류가 뜨기도 했고요. 이 잔여 백신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반응도 나왔는데요. 첫날 당일에 전국에서 4,200여 명이 잔여 백신을 당일에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는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이 방역 완화가 시기상조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요. 이 가뜩이 낮은 대구 지역 접종률이 조금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잔여 백신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를 보면 백신에 대한 기대를 잘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본인한테 주어진 차례 놓치지 말고 다 접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한미 정상회담 이후 관련 보도들이 많았는데요. 백신, 경제 여러 분야들 중에서 안보, 특히 미사일 지침 해제와 관련해서 그 의미와 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여야 나뉘지 않고 호평을 했던 의제는 미사일 지침 해제였습니다. 1979년 박정희 정부 당시에 미국에서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우리나라는 상업용, 군사용 모든 미사일 지침 통제를 받아왔는데요. 최대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의 제한은 이후 4차례 개정을 통해서 이 탄두 중량 제한은 없어졌지만 최대 사거리는 800km에 머물렀습니다. 이게 대구 등 중부 이남에서 북한까지만 타격할 수 있는 거리였는데요. 이 제한이 이제는 사라진 겁니다. 실질적인 효과면이나 북중 관계의 악영향 등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주변국을 고려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요. 또 미국의 중국 견제로 보는 시각도 많은데요. 이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 이 사드 배치보다 더 심각한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미사일을 직접 배치하는 것 대신에 한국의 자체 능력 강화라는 우회길을 선택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요. 중국 일부 대도시가 한국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지만 한미 관계의 발전이 중국 등 제3자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외교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 북한과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섬세해져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미사일 지침 해제가 미사일 주권 회복이라는 그 말에 가까워지려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좀 더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이 유사시에 미사일 운용을 막지 못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은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는데요. 지난 2019년부터 이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우리 군의 핵심 군사 능력을 이 3단계로 나눠서 한미가 검증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일단 1단계까지 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요. 현재 우리 육군 그리고 공군, 해군이 여러 가지 미사일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지침 해제 이후에 미사일이나 군사 위성을 쏘아 올릴 우주 로켓을 개발하게 되고 이걸 운용을 하는 걸 어느 군이 맞느냐에 따라서 군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군 간의 과열 경쟁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중복 투자가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정책 전력을 주도할 군 조직을 새로 만들거나 정책이 필요하다,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사일 지침 해제라는 것이요 단순히 무기 개념을 넘어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우주 그리고 미래 산업에 우리나라가 더 한 발 다가가 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런 데 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이 나뉘지 않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군이 가장 기본적인 먹는 문제로 자주 얻어맞고 있는데요. 네. 최첨단에 있는 미사일 문제는 믿음직하게 해결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수술실 CCTV 의무화 문제가 다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논의 시작된 지 오래됐지만요. 환자 단체와 의료계 여전히 찬반으로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된 인천의 한 척추 전문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은 충격적이었습니다. MBC가 입수한 동영상에서는요, 원무과장이나 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행정 직원이 이 절개와 봉합 같은 의료 행위를 하고 의사인 공동 원장들이 잠시 와서 이 수술을 하고 가는 장면이 반복이 됐습니다. 이 관할 보건소가 1차 현장 조사를 벌였는데요. 진료 기록부에는 모든 수술을 의사가 한 것으로 돼 있고 또 수술실 입구에 있는 CCTV에 녹화된 영상은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니까 사건 전모가 드러날 때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의사가 아닌 의료 관계자들이 이렇게 수술에 참여하고 대리수술하고 한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의료기기 납품업체 영업사원이나 간호조무사가 수술이나 봉합 같은 이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뉴스 적지 않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환자는요, 후유증에 시달리거나 심지어 숨지기도 했지만요. 최근 5년간 대리수술을 하다 적발된 의사 28명인데요. 이 중에 대부분 벌금형을 받고 3개월 자격정지였고요. 면허 취소가 된 건 5명뿐이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이 취소된 면허를 다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최근 5년간 96건 중에서 8건만 거부가 되고요. 10건 중 9건 걸로는 다시 재교부가 됐습니다. 네, 이 와중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또다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죠. 이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안은 6년째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한 채요. 국회에 발의가 됐다가 폐기가 됐다가 이런 상황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지난 2월에 보건복지위 법안 소위에서는요. 이 공공의료기관은 수술실 안팎에 CCTV를 의무화하고 민간 의료기관은 자율에 맡기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또 수술실 입구에 설치를 의무화하자 이런 절충안도 나왔는데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금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들 중에서 수술실 입구에는 61%가량 그리고 14%가 내부에도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수술실 밖에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절충안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의사 단체 앞에만 서면 국회가 이렇게 약해지고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1대 국회에서도 관련해서 법안이 상정되었다가 두 차례 논의가 미뤄졌다가 그다음에 최근에 재논의를 위해서 다시 공청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공청회에서 환자단체하고 의료계 입장차가 너무나 선명했다지요? 의사단체는요. 대리수술이 극소수 의료인의 일탈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수술실 CCTV는 무분별한 분쟁 발생을 불러와서 의사들의 이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진료가 늘 것이고 이 특정과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역기능을 우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단체는요.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 CCTV가 고위험 수술을 하는 의료진에게도요. 불가피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여러 말이 오갔지만 한 가지 눈에 들어왔던 것이 있었는데요. 의사단체가 의료계는 현재까지 알려진 불법 의료 행위가 이 내부 직원에 의한 공익 제보 형태였다면서요. 이미 내부 감시가 작동 중이고 공익 제보를 통한 그런 자정 노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공청회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현장에서는요. 결국 뒤집어 보면은 제보 아니면 적발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익 제보를 하는 분들 대부분 이 병원 내 갑을 관계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일을 각오를 하고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요. 좀 현실과는 다른 인식을 하고 있진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최근 국회 사무처와 보건복지위가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여론은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이 더 월등히 높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여러 논의를 거치겠지만요.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데 방점이 찍혀야 될 것 같습니다. 한쪽에게만 유리한 결론은 없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어느덧 9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시계가 점차 빨라지면서 여야 정치권도 분주해지고 있는데요. 여권 내 대권 주자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고 야권은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여야 대선 레이스 준비 상황을 살펴보고 선거판을 가를 주요 변수는 무엇인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이소영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엄기용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시간이 벌써 새로운 대선을 본격화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내년 3월 9일인데요. 9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이번 대선이 정치적이고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긴 선거라고 보시는지 두 분 말씀을 먼저 모두 듣고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교수님 먼저 말씀 주실까요? 예. 이번 대선은 사실상 이제 코로나 시대, 아직까지 코로나가 이제 많이 앞으로도 더 진행될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코로나 시대 다음,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를 열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다라는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에 우리 한국이 이 극복해야 될 정말 큰 사회적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아젠다를 제시를 하고 또 실천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정치적으로 보자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사실상 괴멸되다시피 했던 그런 보수 세력이 점점 이제 결집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이번 대선을 통해서 그 보수 세력의 결집이 이제 제대로 나타나고 또 보수 세력이 회복을 하는가, 부활을 하는가라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 또 중요한 지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런 그 탄핵의 전국을 바탕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뭐 개혁 이슈를 많이 들고 나왔습니다만 그 기대만큼은 사실 못 미치는 측면이 있었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거대 여당이 형성이 됐는데요. 이 거대 여당이 이번 대선을 이제 계기로 그 성패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그런 것도 우리가 네. 중요하게 보는 지점이 아닌가 합니다. 네. 예. 엄기용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말씀하셨듯이 대통령 선거는 언제나 중요한 선거였었죠. 근데 이번 내년에 있는 20대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짜 바꿀 수 있는 선거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진전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경제가 좀 상당히 불황이잖아요. 내년 대선은 이거를 책임질 사람을 뽑는 선거라는 점입니다. 네. 즉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근데 이런 점은 지금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팽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상당히 팽창하는 상황에서 수출 중심의 한국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에서는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대구 경북 차원에서는 지방 소멸이 지금 계속 진전되고 있고 심화되고 있잖아요. 네. 이 문제도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85일 정도 지나고 나면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방선거가 대선에 묻혀서 오히려 지방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화두가 묻혀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구 경북에 있는 유권자들은 대선을 대한민국 차원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차원에서 꼭 지켜봐야 되는 선거인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우리 지역 균형 발전 문제를 묻히지 않게 중요한 화두 혹은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지점 아주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펴봤는데요. 여권이 먼저 이제 대권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여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대권 후보를 위한 과정에 돌입했지 않습니까? 야당보다는 시간이 좀 이른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황 교수님? 일단 각 당의 당규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가 두 달 정도가 더 국민의힘보다 먼저 경선을 치르도록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그 내년 3월 9일날 선거가 있잖아요. 대선이 있는데 그 선거에 민주당 그 당원 88조를 보게 되면 대통령 후보자 선출은 선거일 전 180일까지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금년 9월 11일 정도에 후보자를 선출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 뭐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무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있긴 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거기 당원 단계에 따르면은 선거일 전 120일 전까지만 후보를 선출하면 됩니다. 네. 따라서 한 60일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1월 정도에 후보를 선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주목할 게 뭐냐면 제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그 대통령 후보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후보가 달라질 수도 있는 영향을 네. 받을 수 있는 구도거든요.
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당권이나 지지하시는 분들이 다른 후보를 전략적으로 투표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선택을 가능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 교수님? 딱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따지기는 좀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지금은 그냥 국민의힘이 야당 후보를 뽑는 기간만 60일 늦어지는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이에서 굉장히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재밌는 이벤트가 형성이 됩니다. 사실 뭐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문제가 지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고 그런데요. 입당을 하느냐 또는 제3의 지대에서 또 경선을 거쳐가지고 또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통해서 이제 제일 이제 최종 승자랑 다시 맞붙느냐 그런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제 그 더 늦은 기간에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는 뭐 조금 유리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 흥행이라는 흥행 효과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일종의 컨벤션 효과 때문에 언론에서 계속 그 국민의힘의 이야기들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죠.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인지 지금 민주당에서 일각에서는 연기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 4.7 보궐선거의 경험이 있잖아요. 사실은 당원 당규에 따라서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보를 낸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유불리를 따져서 후보를 내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아마도 그 캠프 내에 계신 분들이 생각을 할 때 좀 유소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컨벤션 효과를 노리려면 먼저 하는 게 맞거든요. 먼저 불을 당겨놔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주목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긍정과 부정이 나누게 되겠죠. 따라서 명분으로 보더라도 실현하는 게 경선을 연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실리를 따진다 할지라도 경선을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리가 없다? 예. 양쪽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한국에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다 먼저 경선을 끝내고 오랜 시간을 가진 분들이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케이스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의 우려는 어쨌든 먼저 뽑아놓으면 굉장히 이제 가면 갈수록 참신성이 떨어진다. 이제 언론의 주목을 못 받을 거다. 그리고 어쨌든 그 본선까지 공세를 받는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 집중적인 공세를 받는 기간이 그러면서 이제 컨벤션 효과도 좀 줄어들어갈 것이고 그러니까 일단 이제 경선을 좀 연기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경선 연기의 그런 주장에는 사실 정치적 계산이 많이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이재명 지사의 이제 독주가 지금은 시작되고 있는데 얼마 안 가서 또 경선을 하게 되면 이제 또 그 이재명 지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후발주자로 나선 분들이나 또 지금은 조금 지지율이 낮은 분들이 조금 시간을 조금 더 가지면서 또 이제 그런 효과를 보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민주당이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이것이 당내 갈등으로 비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뭐 경쟁자들 간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그것이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당내 갈등, 지나친 갈등으로 비춰질 때 그 지지 세력이 더 떨어져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송영길 대표도 고심을 하고 그 민주당 안에서도 고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안 될 거라고 보시는데 은 교수님은 이 교수님 저도 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권의 이른바 유력 주자 3명이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3명이 빅3라고 얘기하고 있고 새로 속속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는 분들도 나오고 계신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지사의 독주가 이어져서 굳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후보들끼리 합종연행을 통하거나 아니면 정말 예상치 못한 제3의 후보가 혜성과 같이 등장해서 또 다른 판도의 변화를 줄 것이라고 보시는지 황 교수님 먼저 말씀 주실까요? 예, 일단 당연하게 저희가 지금 보기에는 이재명 지사가 오래전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낙연 전 총리가 훨씬 전에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재명 지사의 독주는
이낙연 전 총리를 넘어서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공격들이 뭐 성남시장부터 포함해서 경기도지사 갈 때도 많은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람이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재명 지사의 우세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이어질 거고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다시 반격을 못 하고 있잖아요.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전혀 지금 추격을 못 하고 있는 네. 거고. 그다음에 제3의 후보로 이광재 전 지사가 있긴 한데 뭐 언론이나 뭐 일반 유권자들은 아마 거의 모르지 않을까. 이광재 전 지사가 누군지도 네. 모를 것 같다. 다시 말하면은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끌어안는다고 해서 오는 득보다는 그로 인해서 나오는 손해가 훨씬 더 크지 않을까. 따라서 현재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합종 연행을 할 필요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소영 교수님 민주당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지금 뭐 정치는 생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금의 구도로 봐서는 이재명 지사가 끝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떤 동력이 다른 분들은 아직 동력 생성이 좀 안 됐거나 되기가 어렵거나 또는 너무 떨어졌다. 금방 엄경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특별한 어떤 정말 큰 계기가 없는 한 이 독주를 무너뜨리는 건 상당히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하나만 더 추가를 네. 하면요. 지금 사실은 그 3명의 빅3가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 세력들이 어느 한쪽으로 몰려 있을 경우에는 합종 연행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이 3명한테 사실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위 친문 세력들이 나눠져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의 인지도도 있고 차별성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끌고 나갈 수 있는 세력도 있는 상황이라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정치는 생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흔히 한간에서 하는 말로 정말 한 방에 훅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낙연 전 총리가 불과 총선 전까지 누리던 인기를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 못하는 게 지금 상황이긴 한데 최종 결과 예측을 부탁드리면 뭐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힘든 일이긴 하지만 최종 결과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이슈라든지 뭐 혹시 지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 주실 수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 주시죠.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최종 결과, 그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히 민심하고 당심이죠. 왜냐하면은 민주당의 후보 경선 절차가 일반 여론조사를 했을 때 50% 반영이 되고 당원 여론조사를 했을 때 50%가 반영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네. 따라서 균등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당심과 민심을 포괄할 수 있는 후보가 될 거고요. 이때 문제는 뭐냐면 당심하고 민심이 약간 저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민심 같은 경우에는 이 민심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 등을 돌리신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지를 하다가 이제는 그 등을 돌리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어떻게 좀 같이 보다듬을 수 있을까? 이게 포인트가 되는데 지금 전에 문재인 정부 때 총리를 지내신 이낙연 그다음에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일종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공과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심 차원에서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조금 더 우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당심의 경우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심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하나 더 들어가면 노무현 전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이루는 것에 당심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낙연이나 정세균, 즉 현 정부에 있어서 지지를 보내셨던 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우월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따라서 당심과 민심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에 따라서 후보가 결정이 된다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민심을 다독이면서 당심을 획득할 수 있는 시대 정신을 누가 갖고 있냐? 이재명 지사가 그런 시대 정신을 갖고 있냐? 아니면은 이낙연이나 정세균 전 총리가 그런 시대 정신을 이야기하고 갖고 있는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재명 전 지사가 그 나머지 두 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소영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엄경 교수님 말씀에 아주 크게 동의를 하고요. 거기다 이제 제가 조금 더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당심을 좌우하는 것도 사실은 본선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본선 경쟁력이라고 하면 이제 상대편 정당에서 누가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요. 사실상 지금 뭐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떠오르는 샛별은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본다면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성격을 완전히 가지고 있는 그런 후보는 아닙니다. 그런데 또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이념적 스탠스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윤석열 총장이 끌어들이고 있는 그런 지지 세력은 바로 중도적인 그런 세력입니다. 중도층입니다. 그래서 중도층을 이렇게 끌어들이고 있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뭐 굉장히 국민의힘에도 굉장히 충성스럽지 않고 또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에도 굉장히 충성스럽지 않는 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후보, 이런 후보가 아마 본선 경쟁력이 높은 후보가 될 것이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와 아주 일치되는 어떤 성격을 가지거나 아니면 아주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뭐 친문 중에서도 가장 강한 친문들이 지지하는 그런 세력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세력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지지자를 그런 이제 후보자를 더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지난 금요일 날 이루어진 그 예비 그 1차 컷오프 선거에서 이준석이라는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을 한 번도 안 해본 젊은 그 후보가 어쨌든 컷오프를 위한 예비 선거지만 1등을 했어요. 이런 것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변화의 바람이라든가 자체적인 동력이 확보가 가능하다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국민의힘이 보였던 외부 인사들에 대한 의존, 영입에 대한 그 강한 욕구, 이걸 통해서 대선을 극복해 가고자 했던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 조정 혹은 전략 수정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엉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역사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1987년 민주화 이후에 한 번도 주요 정당이 아닌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 적은 없거든요. 네. 뭐 정주영, 뭐 그분들이나 전부 다 이렇게 주요 정당 후보가 되지 않으니 안 되셨던 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얘기 나오는 이런 점들을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지금 사실상 약간씩 띄우고 있는 김동연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도 생각을 해보겠죠.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행보나 대선 당선에 있어서 유리한지 생각을 해보겠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저희가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이준석 의원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어떤 다른 동력이 생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는 것 같지만 그 동력이 과연 그 내부 인사,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하고 있던 유승민, 원희룡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그 점은 회의적이라는 것이죠. 결국 국민의힘이 자강적인 무슨 힘을 발휘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외부 인사를 끌어와야 가능한 형태로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당내 반발이 장난이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국민의힘은 상당히 힘든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는 자체 동력이 부족하다. 아직은 상당히 부족하고 뭐 이제 대선이 한 9개월 정도도 안 남았는데 얼마나 보강을 할 수 있을지, 물론 정치는 생명이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교수님 지금 엄경 선생님은 이렇게 진단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에 따르면 야권 전체의 재편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사실은 힘들다. 그래서 아마 야권 전체를 통합하거나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결국은 통합해야지만 대선에서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교수님 보시기에 야권 전체 재편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통합을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국민의힘에서는 그 세력을 다 모아서 통합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뭐 유승민 후보라든지 유승민 유력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이야 통합을 안 했으면, 지금 선거 전까지는 통합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국민의힘이 어쨌든 이기기 위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당내 반발이 또 많이 있을 거고 갈등을 겪을 거기 때문에 저는 전략적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한번 그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재미를 봤기 때문에 제3의 후보, 제3지대 후보를 밖에다 내놓고 여기에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하고 그 국민의힘에서 경선으로 뽑힌
후보가 또 제3지대 후보와 다시 경선을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당내 입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어떤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서울시장 전략을 한 번 더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벌어졌던 당대표 선거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뭐 전체 지금 개파가 막 부상이 되고 언론에서는 이제 갈등 요인들이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아니면 대선의 대한 효과를 생각해서라도 이런 이제 젊은 세대가 부상하고 있다는 건 국민의힘에는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국민의힘이 끌어들이지 못하던 이제 세대들, 물론 뭐 최근에 20대 남성들이 조금 보수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30대, 40대 전혀 국민의힘에서 끌어다니지 못하던 그런 지지 세력들,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관심을 충분히 끌 수 있는,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어떤 조금 아주 보수적이고 꽉 막히고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흔히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말로 꼰대적인 그런 성향으로 분석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맞이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준석 후보가 마지막까지 되어서 뭐 당대표가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 과정 속에서 그 젊은 층이 부상을 했다라는 건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을 앞두고 하는 그 당대표 선거기 때문에 사실은 대리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대표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있었던 원내대표 선거도 사실 아주 대리전적인, 그게 오히려 더 대리전적인 성격이 강했는데요. 이제 이준석 후보가 아무래도 그 유승민 이제 그 유력 전 의원을 조금 더 이제 지지하는 유승민 계다라고 분류되는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이제 유승민 후보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후보를 입당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하고자 할 것이고, 또 다른 후보들은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을 이제 끌어들여서 국민의힘의 새로운 주자로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거기 때문에 대리전이란 말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엄경훈 교수님 아까 그 당대표 선거 과정 잠깐 말씀 주셨는데 대리전이라는 이 지적에 대해서 이 지적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엄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좀 주시죠. 글쎄 저는 이렇게 대리전이라는 말 자체도 언론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당대표라고 하는 것은 선거를 관리하는 핵심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대리전이라는 말은 공정한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도에서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언론의 중립성이 좀 더 지켜져야 되지 않나. 달리 말하면 대리전한 용어를 쓰지 않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면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에게 좀 권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난번 4.7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 있어서 승리한 이유는 국민의힘이 잘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잘못해서 그런 거고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달리 말하면은 지금 대선에 들어갔을 때 그때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벌칙을 가한 유권자들이, 예를 들면 20대 남성인 유권자들이 과연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궐선거의 무게랑 대선의 무게는 워낙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는 기권을 하든지, 너무너무 심하면 기권을 하지 국민의힘을 지지를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마지막 남은 카드는 뭐냐면 새로운 바람입니다. 즉 20, 30대, 기존의 민주당 지지자였던 20, 30대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바람이 있을까? 저는 이준석 최고위원밖에, 전 최고위원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엄경훈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참 슬픈 게요. 민주당이 지난번 총선에서 석권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많이 했던 말이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이기면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다. 도대체 우리 정치는 잘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선거를 언제 볼 수 있을까요? 항상 남이 못해야지 이기는 선거. 그런 상황이면 남이 못한다고 비난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비난을 많이 받을수록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되는 이런 선거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항상 같은 말이에요. 이기면 니네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저쪽이 못해서 이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일단 두 당의 기본적인 상황은 알아봤고요. 굉장히 소외돼 있는 정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의당 같은 경우도 대선 후보를 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교수님, 정의당이나 다른 야당들은 지금 어떤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정말로 언론에 한 줄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19대 대선 당시를 이제 생각해 보면 심상정 후보가 상당히 많은 지지와 관심을 얻었거든요. 네. 그런 것을 동력으로 해서 정의당이 좀 새로운 정체성을 정립하고 나가는데 활용을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난 4년간 사실 정의당이 그 정체성 확립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그 진보, 그러니까 통합적인 민주당하고 거의 이제 같은 행보를 한다는 것 때문에 또 비판을 막 받으니까 또 어느 순간 갑자기 민주당을 막 비판하면서 또 이쪽 야당, 보수 야당하고 또 같은 행보를 막 하다가 또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정의당을 품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최근에 또 당대표의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정의당을 이제 다시 우리가 본다면 지금 정의당에서 또 나올 후보는 역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후보는 역시 또 심상정 후보밖에 없다. 네. 근데 심상정 후보가 19대 대선 때처럼 그런 이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가? 굉장히 약해졌다고 보고요. 네. 정의당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을 것이다. 이번 대선에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앞으로 있게 되는 20대 대통령 선거 지금 봐서는 현재 시점에서 봐서 이게 가장 중요한 대선 판도를 가를 변수다라고 생각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두 분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ông 교수님 먼저 말씀. 뭐 언제나 그렇듯이 그리고 지금은 더 그 역할이 커진 것 같은데 경제죠. 좀 많이들 얘기하는 코로나나 뭐 대외 정책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전부 다 자기 좋아하는 정당에 맞게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경제 문제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건 아마 다 이견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어떤 코로나 같은 경우나 대외관과 같은 경우에는 자기 선호하는 정당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데 제가 서로 민주당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문재인 정부의 실책에 의해서 제가 실직을 했다면 과연 제가 민주당을 찍을까요? 똑같은 면에서 다른 면에서 민주당이 너무너무 잘해서 경제를 부활해서 내가 없던 직장이 생겼다, 내 자식이 생겼다 그러면은 내가 서로 민주당이 안 좋은다 할지라도 그 국민의힘을 계속 지지할까요? 제 생각에는 경제가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경제라는 변수가 가장 큰 그게 되겠지만 그게 가장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20대, 30대 특히 남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20대, 30대의 남성들의 분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상황인 경제 변수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다음 대선에 아주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크게 동의를 하고요. 저는 사실 다음 대선을 내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은 어떤 경제나 백신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슈 문제도 있지만 금방 엄경 교수님이 언급하신 대로 20, 30대 남성을 어떻게 잡느냐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또는 또 국민의힘에서도 20, 30대 남성을 어떻게 공략하느냐 굉장히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 20, 30대 남성이 가지는 어떤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한 경제 실책에 대한 어떤 그 실망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이 성별에 따른 혐오감이 굉장히 큽니다. 네. 이런 혐오감을 조성하는 데는 이 혐오감이 그냥 사회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은 굉장히 정치화되어 있는 혐오감입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민주당에서 어떻게 다시 완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거에 굉장히 큰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또 백신이 지금 이제 되고 있는데 코로나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 한국식 코로나 대응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좀 또 각광을 받을 수 있는가, 각광을 받을 만큼 이제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이제 그러면서 경제가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는가, 네.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 분 말씀 중에 그 20대 세대를 특히 20대 남자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시대 정신의 변화, 그다음에 20대의 정치에 대한 입장의 변화를 두 분 다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당연히. 네, 그러면 앞으로 벌어질 20대 대선에서는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세대별 투표 양태를 예상하십니까? 그 세대별 투표 형태의 변화는 대선만 한정시켜서 보면, 왜냐하면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근데 대선만 한정시켜서 보면 세대별 형태의 변화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보궐선거의 결과를 보고 추론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렇지만은 보궐선거는 보궐선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대통령 선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물론 보궐선거만큼 강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궐선거만큼의 영향력을 과연 대선에서 가질 수 있을까? 즉 20대, 30대가 과연 민주당을 이렇게 이탈해서 국민의힘으로 돌아설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거기에 하나만 더 첨언을 하면 사실상 민주당이 약간 오만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지난번에 국회의원 선거 때 국회를 상당히 장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놓친 게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20대가 가장 불만을 표시하는 상대적 불평등에 의한 박탈감, 분노 이런 것들을 당시에 민주당이 잘 안지 못했다라고 네. 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집 한 채 마련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미 미성년인데 50억을 갖고 있다는 네. 겁니다. 이 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는 20대, 30대뿐만 아니라 40대, 50대도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똑같이 분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선에 있어서 세대별 형태가 나타나냐? 그거는 민주당이 이거를 잘 해결을 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면 안 나타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에 편중하거나 아니면 실패할 경우에는 똑같이 세대별 형태의 차이는 안 나타나겠죠. 네. 듣고 싶은 말씀들은 정말 아직 많이 남았는데 오늘 토론 시간이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토론 중에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1분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시고 오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 교수님 먼저 말씀 주시죠. 예. 지금의 대선 전국은 누가 후보가 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대표의 후보든지 아니면 대선의 후보들은 국민의 마음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죠. 달리 말하면은 지금 이때가 국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애환과 희망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하셔서 그 목소리들이 정치인들에게 충분히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예, 이번 20대 대선은 사실상 우리가 앞으로 한국의 이 굉장히 어려운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이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라는 걸 완전히 결정 짓는 건 아니지만 생각해보고 새로운 우리 한국 사회의 아젠다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대선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유권자들께서 역할이 굉장히 커질 텐데요. 그런 가운데서 유권자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유권자의 한 사람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많은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말 옳은 정보와 가짜 정보를 잘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서로 좀 키워가지고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한번 해보자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소영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엄기영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두 분 모시고 오늘 막 오른 대선 레이스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토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전에서 30대의 이준석 후보가 예비 경선에서 1위를 기록하며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두 당에 대한 이미지 조사 결과를 보면 그의 선전이 놀랄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의 이미지는 독단적이고 말만 잘하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무능한 40대, 50대 남성이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엘리트주의에 기반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일하며
도덕성은 현저히 떨어지는 50세에서 70세의 고집불통 남자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원외 정치인의 돌풍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반응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적잖이 놀란 중진 정치인들이 그래도 나이 든 이들의 경륜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경륜은 어떤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하고 계획하는 것 또는 그러한 포부를 말하는 것 그리고 다른 뜻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와는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인들이 스스로 지니고 있다고 생각해왔던 경륜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국민들은 정치권 전체에 되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